이제 곧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빨리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등록자 확인하고 발열 체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 후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 AI 미래전략센터의 백인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실장님과 그리고 각 기관의 사업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정부안을 소개해드리고 관련 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과기정통부 김정원 실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담당 기관별 총 23개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 주신 분들께서는 각 4개 분야별 사업 설명이 종료된 이후에 Q&A 시간에 해당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참여 중이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즉답은 못 해드리고 답변을 정리해서 행사 이후에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 설명에 앞서서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정원 실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관계로 여러분들 많이 모시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한 70분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셨고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중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 추진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계약도 했었고 또 뭐 마스크 판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역도 그 온라인상의 모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큰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방역을 하루빨리 극복을 하고 경제를 조기에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모두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미국하고 중국 정부가 언론상에 발표한 재정 지출만 해도 수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재정 지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재정 지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왕에 정부가 지출을 함에 있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이 DNA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다 초점을 둔 디지털 뉴딜이 이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디지털 뉴딜의 전부는 아니고요. 디지털 뉴딜 중에서도 이번 3차 추경에 포함된 그러니까 금년 안에 집행돼야 될 사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오늘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디지털 뉴딜이 추경 규모가 2.7조 원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그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사업이 한 7,97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그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을 발표할 때 이제 전체 디지털 뉴딜이 2022년까지 약 한 13조 원이 넘을 거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7월 달에 이제 뭐 정부가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전체적인 그림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규모가 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규모도 정부안이 확정된 거지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4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사업이 뭐냐면 이제 DNA 생태계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AI 그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단일 사업으로 2,925억이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뉴딜의 목표라는 거는 뭐 경제 회복도 있지만 역시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 그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이제 머신 리더블한 데이터를 구축하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 전반에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150종에 달하는 데이터를 먼저 추경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 이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서 저희 현재로서 목표는 약 한 700종에 달하는 그 인공지능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5G를 적용한 정부의 그 행정 업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은 다는 못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확대하는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G 사업을 하면서 5G 플러스 또 AI 사업을 하면서 AI 플러스 X라는 사업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5G나 AI를 모든 영역에 접목을 시켜서 융합 산업화해서 이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그 인식입니다. 근데 그 사업도 이번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5G는 그 MEC라 그래서 모바일 엣징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저희가 한 400억 규모로 추경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클라우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의 큰 줄기는 행안부에서 하는 이제 공공부 분야의 클라우드 채택 사업이 되겠지만 저희도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업의 그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그 비대면 서비스를 그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역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사업은 AI 소프트웨어 인재 10만 명 양성 이제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10만 명을 이번 추경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일부를 하고 역시 또 내년 정규 예산과 후년 정규 예산을 통해서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디지털 포용입니다. 이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마스크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뭐 이제 마찬가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받고 또 어떤 신청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뭐 노약자분들이라든가 또 사회 취약계층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앞으로는 비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드려야 되고 또 기술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이걸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저희가 좀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세 번째가 이제 비대면 산업 육성이 됩니다. 비대면 산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뭐 학습,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재택근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 온라인 교육은 교육부가 하고 온라인 재택근무는 중기부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사업에 있고요. 저희는 이 비대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 개발 사업들, 기술 개발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 반영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SOC 디지털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SOC는 교통, 수자원, 재난, 지하 공동구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 외에 도시, 산단, 물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제 각각의 소관부처가 나눠져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과기정통부는 이 중에서 지하 공동구를 맡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동구를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좀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그럼으로 인해 그 좀 뭐 재해나 사고를 방지하고 좀 더 그 SOC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략적인 저희 사업을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이 추경 사업이 디지털 뉴딜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첫 바늘을 잘 꿰야 앞으로 이 사업이 잘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이 시기를 계속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이제 딱 의결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시장이 그리고 기업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도 그런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가 오늘 계기로 좀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를 하셔서 사업의 공고가 나가면은 바로 신청을 하고 또 저희도 빨리 심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오늘 설명의 큰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마지막으로도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좀 질문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나 또 이 정책의 이해에 있어 부족함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네, 합니다. 네,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개요와 인사 말씀해 주신 김정원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설명회는 온라인으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한 카카오 TV를 통해서 한 600명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한 230명 정도가 동시에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각 담당 기관별로 과기정통부소가 한 디지털 뉴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사업 수가 굉장히 많은 관계로 각 사업별로 5분 이내로 발표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사업 담당자분께서 자리에 앉아서 사업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야 중 첫 번째로 DNA 생태계 강화 분야의 12개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이영로 본부장님, 김득준 본부장님, 이용진 팀장님, 유호진 수석님, 박문우 수석님, 이현수 선임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NIA 유호진 수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유호진 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이번 사업은 데이터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데이터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동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여 AI 시대의 핵심 자산이자 강력한 경쟁력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라우드 소싱 중심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돌파구인 한국판 유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예산은 2,925억으로 20년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2020년 150종에 달하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처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서 AI 모델 성능 향상과 AI 응용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치가 높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축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농수산, 교통, 환경 등과 같이 부처별로부터 수요를 받은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발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술 트렌드와 AI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산업 수요를 발굴하여서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축한 데이터는 모두 AI 허브를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 중소벤처 스타트업,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 개인,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 알고리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인 AI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 저작 도구들을 공개함으로 해서 데이터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허브를 통해서 개발된 AI 응용 모델, 서비스, 그다음에 저작 도구 등과 관련된 소스를 모두 공개하여서 소스와 함께 매뉴얼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통한 데이터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데이터 구축 방법을 도입하는 기업들을 우대하고 경력 단절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과 단기 휴직자 등이 다수 데이터 구축 작업이나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숙련된 데이터 작업자들은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방식 및 체계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구축 내용이 지정된 과제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수행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예정입니다만은 2020년 7월 달에 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제안서를 접수를 하고 8월 달에
평가 선정 및 과제 조정을 실시한 후 9월 달부터 협약 체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 체계는 단기간에 대규모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관리 전문 지원 조직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품질 관리, 그다음에 사업 관리, 감리 등 외부의 전문 사업 관리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호준 선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 NI의 이용진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설명을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용진입니다. 예,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생산 구축하고 유통거래하는 기반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분야의 데이터 수요와 또 데이터 융합을 통해서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작년부터 구축해온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더해서 추가로 빅데이터 플랫폼 신규 분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구축했던 금융, 통신, 환경, 유통, 헬스케어 이런 분야의 플랫폼도 있지만 올해 이제 저희가 추경의 정부안으로 반영된 거는 총 400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5개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이와 연계된 50개의 센터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개의 플랫폼과 이와 연계된 10개의 데이터 센터를 연계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과제당 한 80억 정도 지원될 계획이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3년간 50억, 센터 같은 경우에는 3년간 10억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지원 예산은 과제 조정이나 또 예산 확보 결과 또 매년 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7월 협약 이후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매년 성과 평가에 따라 총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행 기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야별로 좋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유통, 활용을 지원하는 그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 센터는 활용 수요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 구축해서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기관,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뭐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 공급, 유통, 수요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기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그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뭐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버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과 또 택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 기업이 서로 데이터를 생산해서 교통 플랫폼의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이 데이터를 융합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 가능해집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축했던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100대 센터의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제 통신은 뭐 KT, 헬스케어는 국립암센터, 문화미디어는 문화정보원, 교통연구원과 같이 10개의 플랫폼을 주관하는 주관기관이 있고 하위에 데이터를 생산 구축해서 플랫폼을 통해 유통거래하는 100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올해도 플랫폼 주관기관하고 또 센터들이 모여서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올해 이제 신규로 기존의 10개 플랫폼과 중복되지 않은 5개 분야의 새로운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데이터의 수집, 유통,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분야별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또 플랫폼 연계를 위해서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플랫폼과 센터 데이터에 대한 품질 점검하고 개선, 또 기관과 기업의 품질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기관 기업인데요. 활용 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 구축하게 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하고 품질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플랫폼을 통해서 센터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또 민간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기관이든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분들께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네트워크는 기구축된 10개 플랫폼과 이번에 새로 구축되는 5개 플랫폼을 서로 연계를 해서 초기 단계부터 메타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게 공유하게 해서 활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오픈한 그 플랫폼 통합 데이터지도 플랫폼에서 만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그 소재 안내 서비스인데요. 이 데이터 지도를 통해서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5개 플랫폼 50개 센터를 연계해서 이용자의 접근성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협력 기반인 저희가 데이터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협력 체계가 있는데 이 협력 체계를 통해서 데이터 공급 기업, 또 유통 기업, 수요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 추진 계획이나 추진 방식이나 체계가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아서 여기에 그 PPT 자료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 플랫폼 구축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5개의 플랫폼은 현재 이제 공모할 계획이고요. 이와 연계해서 50개 센터도 같이 다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정상으로는 7월 달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고 추경 확정 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K데이터 이현수 선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이현수입니다. 저는 데이터 바우처 기획과 부처 여러 기관과 컨택에서 협업을 이끌어내는 부분, 그에 따른 성과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공유데이터 개방 및 조사, 그리고 빅데이터 사업, 전자정부 혁신 사업들을 담당했었는데요.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 그 다음 페이지 그 앞에서요, 데이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AI 학습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통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AI 가공 바우처 사업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 AI 가공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보다 소유자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소유자 입장,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업 성공 요소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좌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공 전문 업체를 통해서 가공을 받아 비즈니스로 연결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로 도와드리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면 데이터 가공을 위해서 높은 가공 비용과 전문 가공 인력 부재라는 그 문턱에서 많이 좌절하시고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맞춰서 포커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뉴딜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대중을 통해 즉 크라우드를 통해 일거리를 나눠주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고요. 같은 목적에서 국외의 인력이 아닌 국내의 인력을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추진 과정에서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건당 8,5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서요. 총 489억 원 정도의 규모이고요. 사업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약 5개월간 사업 수행 예정입니다. 네, 사업 주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AI 학습 데이터 가공을 지원하고 가능하다면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AI 가공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축산농가 대지의 개체수, 그다음에 건강 상태, 그다음에 이상 징후, 체중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지나 동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태깅이라든지 라벨링, 가공 서비스를 통해서 CCTV의 장비를 통해서 바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일일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성공적인 서비스를 런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도 전문기관 10개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AI 가공 바우처 사업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공유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아웃풋에 대한 공유에 대한 어떤 동의 절차를 사전에 걸치고 여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 검토를 한 뒤에 거기에 대한 후행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정부 지원금에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다 타이트하고 면밀한 사업 관리를 위해서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체계는 지금 추진 중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과 동일한데요. 다른 사업과 달리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가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기업과 손을 잡고 사전 협의를 하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이고요.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월, 그다음에 9월 쭉 나가서 내년 1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부터 성과 발표회부터 시작해서 앞서 말씀드린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공유 준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AI 바우처 지원 사업과 신수요 창출 AI 융합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나이파 김득중 본부장님께서 합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AI 바우처 사업 설명드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득주입니다. 그 AI 바우처 사업은 그 AI에 대한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AI를 도입을 주저하는 그리고 도입을 희망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그 사업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AI 바우처 사업은 올해 저희가 본 사업으로 올 초에 40억 규모로 이미 그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14개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무려 한 335개 기업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가 이 사업을 반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한 6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560억, 본 예산 4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 바우처 사업은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같이 이렇게 모집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중요한 거는 수요 기업 공모입니다. 바우처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약 한 200개 정도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고 최대 한 3억 원 정도의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급 기업 모집입니다. 수요 기업 공모 전에 저희가 공급 기업을 먼저 모집을 할 텐데요. 공급 기업은 이미 그 AI 솔루션을 갖고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했던 그러한 공급 기업들은 이번에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추가로 공급 기업 역할을 할 기업들은 이번 추경 사업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이파 홈페이지나 AI 허브를 통해서 공고할 예정이고요. 이때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요 기업은 공모를 통해서 적합성 검토, 서류 발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공급 기업의 경우에는 AI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서 기술 역량을 검증한 다음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 일정을 가지지만 이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2일부터 6월 말까지 공급기업 추가 모집 예정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진 체계입니다. 그 상반기에 지원을 했지만 상반기에 수요 기업으로 지원을 했지만 수요 기업으로 선정 안 된 기업들은 이번 기간 동안에 이번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수요 창출형 AI 융합 프로젝트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양질의 우수한 데이터를 우리 기업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사업은 이제 부처 간 협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공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종류의 데이터에 한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별도 선정 절차를 통해서 뽑을 예정이고, 그 기업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된 알고리즘은 그 기업과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는 그 일반적으로 완전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를 제한된 기업들한테만 선정 절차를 거쳐서 제공을 하게 되고, 그 방식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실증 랩이라는 특별한 그 물리적으로 보안 요건이 충족된 그런 실증 랩을 통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211억이고 3년간 계속 이어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총 올해 7가지 AIX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각 부처하고 협업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관세청과 협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 요즘에 그 통관 과정에서 불법 복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불법 복제품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자동차 부품, 임의용품, 전자제품, 그다음에 가전 등 가장 많은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와 그리고 불법 복제품을 구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그 보건복지부 질본하고 같이 추진 예정인 AI 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과제입니다. 이거는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임상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환자에 대한 예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AI 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부와 협업을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산업단지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AI 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와 협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 국방부에서는 군의무사령부에 군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 폐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관련된 질환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그 실증랩을 통해서 AI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그 실증랩 안에서 활용을 해서 폐 관련된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관련된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AI 융합 지역 특화 산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기벤처부와 같이 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공장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AI 융합 해안 경비 및 지뢰 탐지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와 협업을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해안에서 멀리서 들어오는 그런 그 선박을 조기에 판별을 하고, 그리고 그 이상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그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국내 어선이 아니거나 목선이거나 아니면 그 수상한 그런 선박을 조기에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번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 대응 지원 과제는 그 CCTV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고요. 지자체가 보유한 CCTV를 통해서 수집되는 영상을 가지고 사고라든지 사건 이런 것들을 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7개 과제 모두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데이터가 바로 제공이 가능한 사업들은 올해부터 당장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완전한 보안,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보안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는 그런 실증랩이라는 물리적 보안이 구비된 그런 공간을 만들 거고, 내년부터는 그 실증랩 안에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IoT AI 기반 신 데이터댐 구축 사업에 대해서 NI의 박무루 수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박문우입니다. IoT AI 기반 신데이터댐 구축 사업, 내역 사업으로 지하 공동구 스마트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가 주요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빅데이터 신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 안전 및 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히 지하 노후 시설 노화되고 데이터 축적이 미비한 기반 시설인 지하 공동구에 대해서 지능 정보 기술을 접목하고 스마트 안전 관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년도 KT 통신구가 화재가 나서 위험했던 일이 있었고요. 또 2000년도에는 여의도 지하 공동구에서 화재가 났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공동구는 전력, 통신, 수도, 난방 등 기반 시설들이 도시 지하에 공동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핵심 시설이며 또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본 사업의 총 예산은 올해는 70.56억이고요. 사업 기간은 하반기에서 올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행 기간으로는 주간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인프라 구축이 있고 두 번째 디지털 트윈 구축, 세 번째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구성됩니다. 예, 인프라 구축은 지하 공동구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센서와 지능형 로봇 그리고 지능형 CCTV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센싱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트윈 구축은 공동구의 진입로 및 내부 시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가능한 3차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학습 모델 및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 가공, 분석을 위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개방 가능한 데이터나 API를 공개토록 해서 시민들이 다른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하공동구 시설물 안전관리 전체 시스템의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은 한두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전체 지하 공동구가 우리나라에 322km인데 올해는 이 중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지하 공동구 10km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현재 공모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관 기관인 지자체를 우선 공모를 하고요.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은 조달 발주를 통해서 3자 계약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일정으로는 먼저 지하공동구 운영을 원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과제 공모 및 접수는 추경이 통과되는 7월 정도부터 8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선정 과정을 줄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수 있게 지하공동구에 저희가 생각하는 레일 로봇과 또 지능형 CCTV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NIA 이영로 본부장님께서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사업,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사업에 대해서 일괄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영로입니다. 제가 맡은 사업이 6개라 한꺼번에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분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이유로 유선 기반의 망이 분리된 환경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말기도 이제 데스크탑 환경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 근무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워크 이동 시 아니면은 국회에 뭐 세종시에서 출장을 왔을 때 업무가 어려운 그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업무의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서 5G 기반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성하는 내용이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현재 B2C 분야는 상당 부분 5G가 많이 보급이 됐지만은 B2B 분야, 업무 분야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쪽의 산업 분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년에 걸쳐서 300억 규모고요. 올해는 12월 말까지 100억 규모로 현재 책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선랜 기반의 업무 환경을 5G 기반의 소형 기지국 단말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이 백홀 구간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하고 엔드투엔드 보안 체계를 적용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을 이용을 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 업무 환경도 가상 데스크탑 환경으로 전환을 해서 PC가 도대에 있는 걸 하나로 이렇게 합치고 가상으로 이제 인터넷 전용 아니면 업무 전용으로 분리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교육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업무 그다음에 학습 환경이 망이 이제 따로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는데 5G의 특성을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스마트하게 오피스 구성도 하고 학습망도 교육망도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뿐만 아니고 전자파 문제가 이제 이 학교 교실에까지는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와이파이와 5G 통합형 또는 와이파이 라우터 이런 걸 이용해서 이 학교 교실 내까지에는 안 들어가면서도 5G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엣지 컴퓨팅을 활용해서 그 실감형 AI랑 VR 교육도 가능하게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방식은 공모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매칭 펀드 방식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이제 연구개발 관리 규정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2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상호 경쟁이 가능하면서 기업별로 특수한 특화된 어떤 솔루션을 많이 이렇게 선보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체계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금 국회 이 승인 통과가 되지 않은 문제로 즉시 7월달에 바로 시작을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보안성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안 인증 체계 이런 거를 만들고 여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까지를 포함하는 걸로 현재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까지는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전 부처, 전 지자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거를 내년에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이렇게 해서 실제 올해 내년에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은 이 모델이 실제로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확산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의 시장이 창출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죄송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5G 기반의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5G가 B2C 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입자도 뭐 500만이 넘어서고 했지만은 실제 우리 5G 플러스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산업 분야, B2B 분야, 그 다음에 5대 혁신 서비스 분야는 아직까지 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에서 가장 핵심이 사실 결국은 MEC라는 로컬라이즈드 된 컴퓨팅 환경과 같이 융합돼서 로 레이턴시를 구현을 해야지 공정 자동화라든지 뭐 고속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이 인터랙티브한 서비스가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G뿐만 아니고 5G와 MEC가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공공 부분에 적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원래 400억 정도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3년간 총 1,200억 규모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시범 사업, 선도 사업과 다른 점은 일단 우선 예산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정말 5G, B2B 분야 5G가 새로운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구축은 1년 내 하지만은 실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는 적어도 4년 내지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되게 해서 그 중간에 빨리빨리 이 개발돼 나오는 그때 나오는 어떤 새로운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AR 기술이라든지 MEC 기반의 플랫폼이라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적용돼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과는 다르게 규모가 상당히 단위 사업당 규모가 큰 걸로 이렇게 현재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모델은 융합 서비스 모델과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융합 서비스 모델이 워킹하려면은 관련되는 5G 인프라가 가장 최신형의 5G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비가 상당 부분 소형 기지국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스토리지, MEC 기반의 스토리지 관련되는 플랫폼 응용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구현되는 이런 그 인프라 구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분야별 응용 서비스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분야별로 요구하는 응용 서비스의 특성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추어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이 현재 사업 추진의 방식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체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럼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문 기술 지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5G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와의 협력이 긴요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고도화를 해나가는 계획으로 잡혀 있고 현재 공공 서비스가 한 5건 정도 건당 80억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범 성격의 서비스와는 조금 규모가 큰 상태고 현재 매칭 또는 상계로 해서 요거는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조만간 방식을 선정해서 공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발굴은 민간의 어떤 융합 서비스 제안을 많이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컨소시엄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장비 단말, 그다음에 MEC 소프트웨어 응용 서비스 분야가 총망라된 분야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표준 모델화해서 확산하는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구상을 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에 공모원 및 사업자 선정을 해서 연말 11월까지 환경을 만들고 12월에 서비스를 론칭을 해서 장기적으로 3, 4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관련되는 그 표준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보안성 확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현재 대두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결론을 낼 수 있는 환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공공이나 민간 모두 최근에 정보통신망이 뭐 해킹에 취약하다,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들이 오고 가고 하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통신을 적용해서 해킹에도 안전한 환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양자 암호통신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이 되어 있지만은 수요가 좀 부족한 관계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수요도 많이 창출하는 이런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액은 3년에 걸쳐서 약 한 450억 규모고요. 현재 올해는 150억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주요 분야는 공공 분야, 산업 분야, 의료 분야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공 분야 중에서 이 보안이 필수적인 분야를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기관당 한 4개 구간 정도를 선정해서 할 예정이고,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안 하는 이유가 기업주가 아니면 공장에 있는 노하우가 밖으로 나갔을 때 이게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적용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분야도 이제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할 경우에는 어떤 이거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4개 구간씩, 기관당 4개 구간씩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간이라면 이제 병원 대 병원, 뭐 병원 대 센터 이런 식으로 링크를 4개 이상을 하게 해서 실제 양자 정보통신이 워킹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 방식은 공모 방식으로 현재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양자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 초기 단계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프로핏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사업이다 보니 가급적이면은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분야별로 요 3개 분야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망 양자 시범망 구축, 그 다음에 서비스 모델 발굴, 안정성 시험, 그 다음에 그 생태계 구성 이런 것들이 실제 이 사업 전체 안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 책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이 국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7월달에 협약을 통해서 한 7월 중으로 공모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이제 간단합니다. 현재 마을당 50가구 이하 이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그다음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통신 사업자가 협조를 해서 대부분 이제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엄령 지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령 지역에 대해서 현재 1대 1대 3의 비율로 정부 중앙 정부가 1인데요. 여기는 30억 규모로 현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아마 주요 통신 사업자들한테 해당이 될 부분.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 마을을 전국 한 65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 수요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협의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요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지역에 광케이블 구축이 필요한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총 655개 마을을 현재 대상으로 해서 100메가급 이상으로 해주는 내용으로 할 예정이고요. 육지 지역과 도시 지역이 약간의 다른 방식으로 현재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경쟁이 되지 않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하는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협약을 해서 지정 협약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관련되는 지자체의 펀딩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정도 뭐 아까와 유사합니다. 7월 한 8월 중순까지 이 수요 조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8월 중순까지를 해서 그 이후에 일정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부분입니다. 요거는 2012년에서 14년 사이에 공공 와이파이가 많이 구축이 됐는데 거기에는 AP들이 내용 연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도 고장나는 장비가 많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는지 추적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느끼기에 공공 와이파이는 정말 품질도 떨어지고 이게 공짜라는 게 이게 너무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노후 AP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 198억 정도 연말까지 할 예정이고, 대체 대상을 일단은 현재 한 18,00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뭐 이런 그 공공장소에 이미 설치된 AP를 교체해주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 POE 스위치라든지 랜 케이블도 같이 통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관련되는 백홀 부분도 같이 해주는 걸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공모보다는 참여 기업 간 협약을 통해서 협약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개최 대상 장소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공급해주는 통신 사업자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개최 물량을 확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개최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이미 전국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무료로 지금 현재 인터넷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요 공공장소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올해 한 420억 정도를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 예산 100억, 추경비 320억 해서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 내용은 이제 이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거치고 이미 있는 데를 빼고 해서 신규 구축 대상지를 한 10,000개 정도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 이 최종 확정을 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자 간 물량 분배, 그다음에 단가 결정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진행하면서 추진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용 분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바와 같이 기존에는 1대1로 했습니다. 50대 50으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조금 정부 부담을 좀 늘려서 참여 기업이 구축비 30% 정도를 부담하고 정부가 70% 부담하되 그게 매년 발생되는 회선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식으로 현재 추진 체계를 디자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확정을 해서 공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물량 확정을 거쳐서 8월부터 구축을 시작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 소관 그러다 보니 다 끝나버렸네요. 원래 첫 번째 DNA 생태계 구축은 이걸로 끝나는 모양새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DNA 생태계 강화 분야 12개 사업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12개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답답하시겠지만 꼭 마스크를 쓰고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질문하실 때 앞서서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 질문인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무선 마이크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영로 본부장님, 42페이지에 보면 그 업무용 단말에 5G를 탑재한다고 그랬는데 3.5GHz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3.5GHz뿐만 아니라 28GHz까지 했을 때 진정한 5G가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보안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선망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그 전에 보안성에 대해서 좀 공공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안성이요. 예,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그 칩셋 개발 업체들 어떤 그 상용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3.5기가만 현재 나와 있고요. 28기가는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돼야지 이제 가능한데 일단 우선은 3.5기가를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28기가로 해서 랜 슬라이싱을 하면은 훨씬 더 보안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용 별도 주파수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사업자들 의견인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기술 상용화가 지금 미비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5기가로 일단 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이 관련된 모뎀이라든지 디바이스는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이 뭐 물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안 관련 안보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규모가 현재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성격에 일단 우선해서 이게 어느 정도 보안성이 확보되는지 확인을 거쳐서 인정 기준도 만들고 인정을 통과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디플로이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요 통신 사업자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일부 5G로 내부 업무망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층 구조로 보안 체계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업무망과 외부망을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드-투-엔드 암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5G 기반의 그
UPF라든지 코아에서 이 공공기관용 트래픽을 별도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 거의 유사하게 구현을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 한 4단계 정도 다층 구조화된 망분리 체계를 적용을 해서 현재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지 확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AI 학습용 데이터 유호진 수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는 전반기에 지정 과제하고 자유 공모 과제 10개씩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추경에 150종 한다는 거는 공모로 주제를 선정하실 건지 아니면 정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네네, 그 다 주제가 지정된 과제를 발굴해서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자유 공모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150종을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한참 발굴하고 곧 확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바우처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득중 본부장님께요. 이번에 상반기에 처음 진행됨으로써 좀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15개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한 335개사 보면은 분야가 다양하게 뭐 고객 관리라던가 교육 관련이라던가 금융 관련돼서도 많이 지원을 했는데 15개사 선정된 거 보면 제조, 의료, 생활, 안전, 어업 관련돼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선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혹시 좀 계획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으신지 좀 특별하게 좀 강화해서 언택트 상황이라던가 산업 분야를 좀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시다는지 이런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AI 바우처 사업은 특별하게 그 분야별로 제한을 두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산업에 수요가 있고 니즈가 있는 그런 과제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니즈가 상당히 많아서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쪽 뒤에 네. 그 AI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사업 관련인데요. 150종을 다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보시면 700종으로 또 증가하는데 이 인공지능 데이터가 유사성을 가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굳이 150종을 다 일일이 발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사업이 지금 올해 이제 10종 지정에 이제 10종 자유했다가 이제 150종 발굴로 가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700종 때도 그러면 전부 다 발굴을 할 예정이신지? 네, 그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예정이지만 올해 150종, 내년에 150종, 내후년에 400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확실하고 내후년에는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추가하실 분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한 분 계십니다. 그 이영로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 선도 과제 관련해서 실제로 이 시범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일반 어디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되는 공공기관 지자체인지 아니면 민간 기업도 대상 서비스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건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그 상계 처리 제도가 있는데 통신사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상계 처리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민간 기업 그 중소기업들의 장비 단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부분까지 상계 나중에 상환하는 부분이 되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주요 분야는 이 공공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될 수가 있고요. 될 수가 없고 공공 분야 중에서 이제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방, 뭐 교통 이런 쪽에 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제 주요 수혜 기관들이 같이 이제 들어오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투자비에 대한 어떤 회수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 정부가 투자하는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구축, 5G 기지국 환경, MEC 뭐 이런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뭐 여기 협력하는 기업들 또 총 금액으로 환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어쨌든 이 합의가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칭 펀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투자했는 만큼의 이 기금 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뭐 50대 50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회수 조건이 사실은 없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대부분 투자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당 기간 동안의 어떤 서비스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용 요금이 발생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안에는 협력 기업이 제공해 주는 디바이스도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최대한 기업을 지원하되 합리적인 선에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그러면 첫 번째 DNA 생태계 강화 분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문의해 주신 내용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논의한 그 질의 답변 내용은 모두 합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분, 18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한 35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분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